다음으로는 이 삼국 간의 항쟁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삼국 중에서 가장 국가의 발전이 빨랐던 건 이 백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4세기 때에는 백제가 이 삼국 간의 항쟁을 주도하게 되고요. 이 고구려를 한때 위협하고 이 중국의 남조 및 외와 연계하면서 세력을 유지하게 됩니다. 여러분들, 이 4세기 때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침략해서 당시의 고구려 왕이었던 이 고국원왕을 전사케 했던 사건 기억난가요? 그만큼 이 4세기 때에는 삼국 간의 항쟁에서 이 백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이죠. 그리고 이 5세기 때에는 이 삼국 간의 항쟁을 이 고구려가 주도하게 되는데요. 이때 당시에 고구려가 엄청난 국력을 자랑하면서 이 신라를 지원해 준다던가 그 다음에 이 백제를 압박하게 됐던 것이죠. 그래서 이 시기에 강력한 국력을 자랑했던 왕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광개토 대왕과 바로 이 장수왕이죠. 어찌됐든 이 5세기는 고구려가 삼국의 항쟁을 주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6세기에는 이 신라가 한강 유역을 장악하게 되는데요. 이 신라가 백제와 동맹을 맺어서 이 한강 지역을 고구려로부터 되찾게 됐던 거 기억난가요, 여러분들? 그러다가 나중에 이 신라가 백제를 배신해서 이 한강 지역을 다 먹어버리죠. 어찌됐든 신라가 한강 유역을 그렇게 장악한 후에 이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하면서 이 6세기에는 신라가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6세기의 삼국의 항쟁의 주도권은 바로 이 신라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. 다음으로 일본의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본에서는 이 4세기경에 야마토 지방의 호족들이 연합하면서 이 야마토 정권이 세워지게 됩니다. 이전 시간에 인구이동을 배우면서 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웨이인들이 이 일본의 최초의 통일 정권인 이 야마토 정권이 성립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배웠습니다. 이 야마토 정권은 이 야마토 지방을 중심으로 성립된 이 왕조라는 뜻인데요. 이 야마토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 나라 지역을 옛날에 부르던 명칭이었습니다. 우리가 흔히 일본 사람들을 좀 비하해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? 외놈들이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죠. 이 한자의 외가 실은 이 일본말로 하면 이 야마토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외놈들 이런 말들을 할 때 그 외가 이 야마토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어찌됐든 4세기경에는 일본에서도 이러한 강력한 통일 정권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. 이 야마토 정권의 지배자들은 이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했습니다. 그래서 이 무덤을 이 전방우원분이라고 부르는데요. 여러분들도 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. 특히 우리 지역하고 많이 연관이 있는 무덤이죠. 이게 이 전방우원분의 모습인데요. 일본의 제16대 천황인 닌토쿠 천황의 등입니다. 이 무덤의 이름을 전방우원분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 앞쪽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는가요? 이 네모나게 생겼죠. 그리고 뒤쪽은 이 동그랗게 생겼죠. 그래서 흡사 무슨 이 열쇠와 같은 모습도 하고 있죠. 그래서 앞쪽은 네모나기 때문에 전방이라고 부르고 뒤쪽은 동그랗기 때문에 후원이라고 불러서 이 무덤을 바로 전방후원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덤의 크기가 좀 어떤가요? 이 위에서 굉장히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하나하나가 바로 집의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 무덤의 크기가 엄청난 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닌토쿠릉의 고분의 길이가 486m인데요. 이 우리 중국 진시황릉 봤을 때 우와 엄청 크다라고 느꼈었죠. 실은 이 닌토쿠릉의 고분은 이 진시황제 능보다 더 크다라고 하네요. 그래서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이러한 큰 무덤을 당시에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당시 지배자가
그만큼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. 그리고 이러한 전방 후원분과 관련해서 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미스테리가 있습니다. 이 전방 후원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전남 지역에서만 또 나오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게 과연 누구의 무덤일까라는 게 또 역사의 수수께끼인 것 같습니다. 이 화면은 광주의 월계동에 있는 전방후원문의 모습인데요. 이 일본의 전방후원문과 같은 그런 크기는 아니지만 이 모습이 이 전방후원문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러한 무덤이 이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방후원문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? 그리고 이게 이 무덤의 주인공이 누굴까라고 이 역사가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 내놓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 무덤 양식이니까요. 한 번쯤 보시고 요 무덤이 누구의 무덤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참 재밌는 역사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야마토 정권은 이 중국의 남조 및 이 한반도의 삼국과 이 가야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면서 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 스에키토기를 제작한다든가 아스카 문화가 발전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. 가야의 토기와 일본의 스에키 토기의 모습을 비교한 것인데요. 여러분들 모습이 어떤가요? 굉장히 비슷하죠. 그래서 일본의 이 스에키 토기라고 하는 건 이 가야가 멸망한 이후에 이 가야에서 이주한 도공들에 의해서 발전한 일본의 토기입니다. 그래서 스에키라고 하는 건 실은 이 단단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. 이 단단한 토기는 실은 이 가야 토기의 특징입니다.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일본의 이러한 스에키 토기로 발전을 했던 것이죠. 그리고 이 스에키라고 하는 말은 일본말로 바로 이 단단하다고 하는 말입니다. 그래서 그러한 이 스에키 토기라고 하는 명칭이 이 토기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 아스카 문화라고 하는 건 이 일본의 나라 지역인 이 아스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불교 문화를 이야기하는데요. 당시 일본은 이 백제로부터 이 불교를 수용하게 되는데요. 이 나라 지역의 아스카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찰이 건립되는 등 이 불교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문화를 우리가 이 아스카 문화라고 부르는데요. 당시 일본의 천황이 이 불교를 수용한 이유는 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앙 집권화를 하는데 이 불교가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나라 지역의 아스카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찰들이 건립되게 되고요. 당시에 건립된 사찰 중에서 이 대표적인 사찰인데요. 이 호류사라고 하는 절입니다. 이 호류사가 세워지는 데에는 당시에 백제 기술자들이 많이 건너와서 이 사찰을 건립했다라고 하고요. 그리고 이 호류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 5층 목탑이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. 그런데 이 호류사의 5층 목탑은 실은 여러분들 부여에 가면 볼 수 있는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. 그래서 이 호류사의 5층 목탑이 실은 이 백제 기술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. 다음으로 7세기의 동아시아 국제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 과정을 이 한국사 시간에 여러분들 배운 거 기억난가요? 이 신라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당나라도 개입을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당시에 일본도 개입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신라의 삼국 통일의 과정을 이 동아시아 국제전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이 동아시아 국제전쟁의 양상을 살펴보면요. 이 원래는 당나라가 고구려를 계속 공격하다가 이 실패를 하게 되니까 당시에 손을 잡은 나라가 바로 신라였고요. 이 고구려와 백제가 외가 연합하면서 이 두 세력의 대결로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7세기 중엽에 신라하고 당나라가 연합을 하게 되고요. 먼저 백제를 멸망시키게 되죠.
그리고 이 백제가 멸망한 후에 당시 유민들이 일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요. 이 일본에서 지원군을 파견하면서 이 군산 앞바다인 백강에서 일본군하고 이 당나라 군대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. 그러나 이 일본의 군대는 당나라 군대에게 패하게 되고요. 이 나중에 이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을 시키게 되죠. 그리고 이 백제하고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이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죠. 이 원래는 처음에 이 신라와 당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었을 때 서로 약속을 했던 게 있었죠. 원래는 이 백제하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에 이 대동강 이남 쪽은 신라가 차지하기로 했었죠. 그런데 여러분들 화장실 다녀오기 전하고 후하고 사람도 틀리죠. 그런 것처럼 이 당나라가 당시에 강력한 국가였던 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에 이제는 이 한반도 지역을 본인들이 전체를 다 지배하려고 했던 것이죠. 그러면서 이 신라가 백제 고구려 유민과 함께 당나라를 몰아내게 되는 거고요. 그러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것이죠. 그것이 바로 676년의 일이었습니다. 다음으로 7세기 동아시아 국제전쟁 이후에 지역국가의 성립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에 이 당나라는 이 동아시아의 패자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. 이 신라는 삼국통일을 완료한 이후에 이 대동강 이남의 한반도를 지배하게 됩니다. 그리고 신라의 북쪽에서는 이 고구려 유민들이 말갈족을 거느리고 발해를 건국하게 되죠. 그리고 일본은 당시에 이 견당사라고 하는 사신들을 파견해서 이 당의 선진 문물들을 수용하게 되고요.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. 이게 645년의 일인데요. 이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개혁은 실은 이 천황권을 강화하는 데 방해가 되었던 호족 세력들을 제거하는 이 정치적 변화와 함께 이 정치 개혁들을 단행한 것인데요. 이 다이카 개신의 핵심은 이 당의 윤리형 체제를 도입해서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집중시키는 개혁이었던 것이죠. 그리고 이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개혁 이후에 일본은 7세기 말에 천황권이 강화되면서 이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가 사용되기 시작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천황의 칭호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 전부터 선생님이 실은 이 천황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긴 했지만 실은 천황이라고 하는 호칭은 이때부터 사용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천황권이 강화되면서 이 새로운 정치를 펴기 위해서 이 나라 지역에 헤이조교를 건설하고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나라로 이 수도를 옮긴 이후에는 이 시기부터는 우리가 일본의 시기를 나라 시대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이 시기 이후로 일본의 그 시기를 부르는 이름은 어느 지역의 수도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의 이름을 그 지역의 명칭을 따서 부릅니다.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나라 지역의 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죠. 그리고 이 794년에는 이 교토에 헤이안교를 건설하면서 수도를 다시 한번 옮기게 되는데요. 이 헤이안 시기는 실은 천황의 권력이 약화되어 갔던 시기고요. 이 약화된 천황의 권력을 다시 한번 강화시켜 보기 위해서 이 교토의 헤이안교로 수도를 옮겼던 것이죠. 그리고 이 화면은 이 당의 장안성과 발해의 상경성 그리고 일본의 헤이조교의 모습을 비교한 그림인데요. 이 여러분들 모습들이 대체적으로 어떤가요?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가요? 그래서 궁성은 기본적으로 북쪽에 있고 이 궁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큰 도로인 주작대로가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. 그래서 당시에 이 성들의 구조가 비슷한 건 바로 이 성들을 만들 때 이 당나라의 장안성의 모습을 참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. 그리고 이 헤이조교와 헤이안교의 위치인데요.
여러분들 이 헤이족교나 헤이안교 같은 경우는 이 일본의 고대 국가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본의 오래된 역사 유적을 보러 가려고 하면 이쪽 지역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헤이족교나 헤이안교의 위치를 이 지도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하고 있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과제 제시하겠습니다. 오늘 과제는 이 일본의 전방후원분과 이 영산강 유역의 전방후원분이 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